호아킨 피닉스라 보니까는 띠동갑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아우 너무 적나라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잠은 안 자고 맨날 그냥 철야하고 뭐 전장도 다니고 뭐. 자,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지금 툴롱 네. 이전부터 해갖고 아우스тер리츠 그리고 워털루 전투 이 트레일러에 나온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6개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뭘까요? 아세요? 과연 뭘까요? 네. 박사님 나폴레옹이 과연 몇 개의 전투를 치렀을 것 같습니까? 제가 60개 넘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리들리 스콧 감독은 뭐 66개 얘기했는데 뭐가 빠진 거 있는 것 같아갖고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이메일로 아 진짜? 보니까 나폴레옹은 76전 64승 12패 기록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다. 네, 이거는 나폴레옹이 직접 참여한 전투만 센 겁니다. 승률이 꽤 높죠. 그러네요. 이 중에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승리한 전투 4개, 패배한 전투 2개 정도 뽑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갖고 네. 2개, 1개가 남았다. 네네네. 승리 2개, 패배 1개. 도박을 걸자면은 마렝고 전투가 아닐까 그래도. 원래는 뭐 딴 전투들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마렝고 전투가 워낙 극적인 그쵸. 측면이 있다 네. 보니까 그리고 패배 전투는 역시 러시아 원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러시아 원정에서도 베레지나 전투가 나오지 않을까. 베레지나강에서 결사적으로 퇴각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랑다르메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사실 보로디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기기는 했지만 이긴 것 같지 않게 이긴 전투잖아요. 네, 뭐 피러스의 승리라고 하죠. 좀 멋있게 막 피 흘리면서 막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뭔가 극적으로 담기에 괜찮지 않을까. 또 상대도 또 좀 다양해져야 될 것 같아서 영화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랑 이렇게 막 뭐 이런 것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해서 보로디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기도 했고 엘바 갈림게 나오려면 라이프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워털루랑 비슷한 분위기고.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 우리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사실 이 나폴레옹 얘기를 쭉 하고 전투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 영화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조세핀. 영화가 근데 고증이 정말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조세핀이 6살 많잖아요. 호아킨 피닉스라 보니까는 띠동갑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 얘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네. 전장에서는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막 그러는 남성이 어떻게 그렇게 조세핀한테는 절절매냐. 그 이탈리아 원정 갈 때 조세핀한테 이제 막 네. 이렇게 편지 쓴 거 보면 정말 못 봐주겠어요. 보고 싶어 어쩌고 한데 그 사이에 조세핀은 바람 피우고 있었고. 저는 네. 의외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폴레옹이 어렸을 때서부터 기숙학교 다니면서 집에서 좀 떨어져서 살고 또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네네. 그런 스타일에서 제가 살아온 배경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서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왔고 주변에 수학, 과학 잘하는 친구들, 선후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야, 나폴레옹 어떤 분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걸?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네. 의외로 여자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여자에. 어렸을 때는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나는 과학과 결혼했어 뭐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여자에 휙 빠져갖고 순정파가 되는 경우를 제가 좀 봤습니다. 저는 나폴레옹도 극과가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확 했어요. 아마 그런 면이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줄여서 말하면 모태솔로로 지나다가 한 명 여자한테 빠져갖고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경우다. 아우 너무 적나라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근데 나폴레옹이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제일 많이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나폴레옹 법전, 이거는 대륙법의 기초가 되잖아요. 전쟁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혁명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쟁하고 다니면서 본인은 그렇게 행동은 안 했어도 자유, 평등 막 이런 사상들을 가는 곳마다 뿌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19세기의 유럽은 자유주의 그리고 나폴레옹에 저항하면서 또 민족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뭔가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의도치 않게 정말 큰 영향을 준 인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도 완벽하게 중앙 집권형으로 정부가 구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프랑스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고 행정 권력이 굉장히 센 그리고 특히 엘리트 중심의 그런 맞아요.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씨앗이 사실 나폴레옹 때 다 뿌려진 거지 않습니까? 관료들을 갖다가 능력 위주로 등용한 여러 체제도 만들어내고 에콜 폴리테크닉 같은 네네. 엘리트 교육기관도 만들면서 프랑스 엘리트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만들고 강력한 행정 조직들을 만든 거 하나하나가 불멸의 업적을 남겼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앵글리드 갔을 때도 그렇고요. 로마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일러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뭐 시저라든지 뭐 그거를 이으면서 내가 여기 왔다. 뭐 이런 거, 이거 월계관 이런 거 쓴 거라든지 이런 게 다 로마에 그런 걸 되게 많이 착용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로마를 좋아한 거예요? 저는 나폴레옹의 한 인물에 대해서 열심히 파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그냥 어렴풋이 추측하건데 아무래도 나폴레옹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판타지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빠지게 되는 경로 중에 하나가 로마거든요. 아 그래요? 강한 힘에 대한 동경 이랬을 땐 로마가 아무래도 그런 장치가 많았지 않습니까? 멋있는 건축물 사이에서 잘 차려입고 장군들이 개선하고 옷도 멋있어요. 네, 뭐 또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런 힘에 대한 숭상이 있다면은 당연히 고대 로마의 여러 가지 제의적인 장치들에 굉장히 야 이거 되게 멋있는 걸 하게 되고 그 영광을 내가 다시 한번 재현해봤으면 하는 그런 환상에도 빠지게 되죠. 저는 그래서 사실 아돌프 히틀러도 굉장히 로마를 동경했지 않습니까? 원래 아돌프 히틀러가 유럽에서 전쟁을 딱 승리하고 베를린을 다 재건축하려고 했어요. 네네. 고대 로마 건축물들 많이 본따서.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이 주화인마에 빠지는 그런 경로 중에 하나가 저는 로마였다고 생각하고 나폴레옹도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니었을까.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쵸. 딱 이 공화국을 재편하고 자기가 황제에 오른 것도 이 로마의 역사를 자기가 재현해보고 싶은 그런 판타지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네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을 결국에는 세인 헬레나에서 1821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것도 말이 많죠. 영국이 죽였냐, 독살을 했느냐. 저는 정설을 따르겠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비소, 독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소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 나왔다. 야 이건 비소독을 어디 먹을 거에 넣어서 영국이 독살했어.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 근데 비소가 검출될 수 있는 경로가 그것 말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벽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굉장히 좋아했던 색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밝은 초록색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 그 당시 그런 초록색을 내는데 쓴 염료가 아비산 수소굴이라고 해서 비소가 들어간 그런 물질이 있었어요. 아. 이 물질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그런 독성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축축한 데서는 화학물질이 반응을 해서 비소 증기가 나와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서 흡입하다가 그 비소에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체내에 좀 많이 축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나폴레옹이 좋아하는 음료 중에서 이 살구로 만든 음료들이 있었는데요. 네. 살구씨의 독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살구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청산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살구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구씨. 살구씨를 왜 먹어요, 근데? 근데 뭐 만들다 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 뭐 자두나 그런 씨 같은 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독성학 지식이 부족하던 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독을 흡수하긴 했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사연은 역시 위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위장병으로 고생했는데 맞아요. 나폴레옹 때문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암이 가족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 나폴레옹 집안 때문에 그래요? 알려진 거예요. 예전에는 암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나폴레옹 집안에서 위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학자들이 조사해보니 나폴레옹 가족 중에 그렇게 위암 환자가 많았다. 그래서 아마 나폴레옹도 위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위암 플러스 역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죠. 그치.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잠은 안 자고 맨날 그냥 철야하고 뭐 전장도 다니고 분명히 또 보면은 이제 고중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저거 말도 안 된다. 더군다나 글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허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 시대 저거 아니었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렇다고 해갖고 고중을 되게 열심히 해서 똑바로 맞춰야 돼 이런 스타일이 또 아니잖아요. 벌써 뭐 트레일러 보니까는 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마리 앙토네트 처형당한 장면부터 딱 그랬어요. 그 전에 이미 마리 앙토네트는 머리카락 다 자르고 갔거든요. 그게 이제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사파이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이러면서 머리 휘날리고 네, 그러고 간 게 아닌가라는 뭐 이런 거. 박사님은 저도 뭐 역시 전투 씬에서 눈에 걸리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나중에 욕을 많이 먹어갖고 에이, 영화는 영화로 봐야지. 영화는 그렇게까지. 영화로. 그리고 리들리 스콧은 리들리 스콧 경이지 않습니까? Sir 리들리 스콧은 그런 사소한 트집보다는 정말 이제 연세가 90이 다 돼가시는 분이 그러게요. 또 어떤 식으로 나폴레옹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걸 던질지 기대가 되고요. 또 리들리 스콧 하면 유명한 것이 감독판. 극장판과 감독판의 차이가 극명한 분 중에 하지 않습니까? 감독판은 4시간 4시간 반을 반. 준비했다고 해서 야 그러면 얼마나 또 디테일이 거기 숨어 있을까. 그 점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박사님께서 나폴레옹 이야기를 한다니까 또 준비해 오신 게 이렇게 많아요. 책도 있고 이건 뭐예요? 이것도 나폴레옹 책인데요. 나폴레옹 Wars Experience라는 뭐 이런 나폴레옹의 영광이라는 이런 걸 그래도 서양에 많이 있는 이런 팝업북 비슷한 걸 이건 뭐 좀 이렇게 샷을 놔야 될까? 이게 요즘은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는데 정말요? 이런데 보시면은 우와. 종이 사이에 껴있는 이런 곳이 그럼 뭐예요? 엘바 갈 때 했던 그 퇴위 문서 내가 퇴위하겠소라는 그 퇴위 문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들어있고 이거는 뭐 워털루 전투에 대한 또 굉장히 끝판왕 같은 책을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유명한 책이고요. 이야. 이것도 무슨 아무래도 제가 소품을 즐겨 쓰다 보니까 괜찮은 소품이 없을까 집에 좀 뒤져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데요? 좀 그걸 왜 갖고 계세요, 집에? 어디서 사신 거예요? 막 이베이 이런 데 사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 데서 한번 어디 나왔길래 한번 여기서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죽고 유럽 전체가 격동해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너무나 험난했던 시기였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후세들에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소리를 제공해준 그런 다이나믹한 시대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성공 판타지 같긴 해요. 코르시카의 어떤 정말 촌동네에서 와갖고서는 유럽을 막 지배하는 사람으로 큰 거였으니까 황제가 돼서 그러다가 결국에 몰락하는 과정도 너무나 극적이고 전형적인 서양의 어떤 영웅극을 따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한 여자한테는 절절매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휘하에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따랐다는 거 그런 게 다 굉장히 소설 같은 그런 인물이라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나폴레옹만 집중을 하는데 그 휘하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설 같은 장군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박사님이 꼽으시는 최고의 장군. 다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있지만은 저는 장란을 넘버원으로 꼽겠습니다. 용맹한 모습을 간직한 채 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저에게는 큰 여운으로 남네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오점이 하나씩 있으니까 뭐 배신하기도 하고 뭐 다른 전투에선 큰 실책을 저지르기도 하고 하지만 뭐 장난은 나폴레옹의 친구이자 동지로서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원픽으로 꼽고 싶네요. 전 벨티에. 당연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런 거예요? 벨티에도 누구나 뭐 꼽아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죠. 네. 벨티에가 살아 있었다면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어털루에서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오늘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를 했고 PD님이 앞에서 보면서 그냥 이제 포기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나폴레옹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